백범일지, 김구, 학원, 머릿말. 내 나이 이제 67, 중경 화평로 오사야항 1호,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에서 다시 이 붓을 드니 53세 때에 상해 법조계 마랑로 보경리 4호 임시정부 청사에서 백범일지 상권을 쓰던 때에서 14년의 세월이 지난 후이다. 나는 왜 백범일지를 썼던고? 내가 젊어서 붓대를 던지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제 힘도 재주도 헤아리지 아니하고 성패도 영역도 돌아봄이 없이 분투하기 30여 년, 그리고 명의만이라도 임시정부를 지킨 지 10여 년에 이루어 놓은 일은 하나도 없이 내 나이는 60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제 나는 침체된 국면을 타개하고 국민의 쓰러지려 하는 3.1 운동의 정신을 다시 떨치기 위하여 미주와 하와이에 있는 동포들에게 편지로 독립운동의 위기를 말하여 돈의 후원을 얻어가지고 열혈남하를 물색하여 암살과 파괴의 테러 운동을 계획한 것이었다. 동경사건과 상해사건 등이 다행히 성공되는 날이면 냄새나는 내 가죽 껍데기도 최후가 될 것을 얘기하고 본국에 있는 두 아들이 장성하여 해외로 나오거든 그들에게 전하여 달라는 뜻으로 쓴 것이 이 백범일지다. 나는 이것을 등사하여 미주와 하와이에 있는 몇 분 동지에게 보내어 후일 내 아들에게 보여주기를 부탁하였다. 그러나 나는 죽을 땅을 얻지 못하고 천한 목숨이 아직 남아서 백범일지 학원을 쓰게 되었다. 이때에는 내 두 아들도 장성하였으니 그날을 위하여서 이런 것을 쓸 필요는 없어졌다. 내가 지금 이것을 쓰는 목적은 해외에 있는 동지들이 내 50년 분투 사정을 보고 허다한 과오를 은감으로 삼아서 다시 복처를 밟지 말기를 원하는 노파심에 있는 것이다. 지금 이 학원을 쓸 때의 정세는 상해에서 상권을 쓸 때의 것보다는 훨씬 호전되었다. 그때로 말하면 임시정부라고 외국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한인으로도 국무위원과 10수인의 의정원 의원 외에는 와보는 자도 없었다. 그야말로 이름만 남고 실상은 없는 임시정부였었다. 그런데 하편을 쓰는 오늘날로 말하면 중국 본토에 있는 한인의 각 당, 각 파가 임시정부를 지지하고 옹호할 뿐더러 미주와 하와이에 있는 만여 명 동포가 이 정부를 추대하여 독립운동 자금을 상납하고 있다. 또 외교로 보더라도 종래에는 중국, 소련, 미국의 정부 당국자가 비밀 찬조는 한 일이 있으나 공식으로는 거래가 없었던 것이 지금에는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씨가 한국은 장래에 완전한 자주 독립국이 될 것이다 라고 방송하였고 중국에서도 입법원장 손과 씨가 공공한석상에서 일본의 제국주의를 박멸하는 중국의 양책은 한국 임시정부를 승인함에 있다고 부르짖었으며 우리 자신도 워싱턴에 외교위원부를 두어 이승만 박사를 위원장으로 임명하여 외교와 선전에 힘을 쓰고 있고 또 군정으로 보더라도 한국 광복군이 정식으로 조직되어 지청천의 다른 이름인 이청천으로 총사령을 삼아 서안에 사령부를 두고 군사의 모집과 훈련과 작전을 계획 중이며 제정도 종래에는 독립운동의 침체, 인심의 퇴축, 적의 압박, 경제의 곤란 등으로 임시정부의 수입이 해가 갈수록 감하여 집세를 내기도 어려울 지경이던 것이 홍구, 상해 폭탄 사건 이래로 내 외국인의 임시정부에 대한 인식이 변하여서 점차로 정부의 수입도 늘어 민국 23년도에는 수입이 53만 원 이상에 달하였으니 실로 임시정부 설립 이래의 첫 기록이었다. 이 모양으로 임시정부의 상태는 상해에서 이 책 상권을 쓸 때보다 나아졌지만은
나 자신으로 말하면 일부일 노병과 노쇠를 영접하기에 골몰하다. 상해시대를 죽자거나 하던 시대라고 하면 중경시대는 죽어가는 시대라고 할 것이다. 만일 누가 어떤 모양으로 죽는 것이 내 소원이냐 한다면 나는 최대한 욕망은 독립이 다 된 날 본국에 들어가 영광의 입성식을 한 뒤에 죽는 것이지만은 적어도 미주와 하와이에 있는 동포들을 만나보고 오는 길에 비행기 위에서 죽어서 내 시체를 던져 그것이 산에 떨어지면 날짐승, 길짐승의 밥이 되고 물에 떨어지면 물고기의 뱃속에 영장하는 것이다. 세상은 고해라더니 살기도 어렵거니와 죽기도 또한 어렵다. 나는 서대문 감옥에서와 인천 축항공사장에서 몇 번 자살할 생각을 가졌으나 되지 못하였고 안매산 명근형도 모처럼 죽으려고 나흘이나 식음을 전폐한 것을 서대문 옥리들이 억지로 달걀을 입에 흘려넣어 죽지 못하였으니 죽는 것도 자유가 있는 자라야 할 일이어서 결코 용이한 일이 아니다. 나의 70평생을 회고하면 살려고 하여 산 것이 아니요 사라져서 산 것이고 죽으려고 하여도 죽지 못한 이 몸이 필경은 죽어져서 죽게 되었다. 삼일운동의 상해. 김인년 3월 인동현에서 영국 사람 솔지의 배를 타고 상해에 온 나는 김보연 군을 앞세우고 이동영 선생을 찾았다. 서울 양기탁의 사랑에서 서간도 무관학교 일을 의논하고 헤어지고는 10여 년 만에 서로 만나는 것이었다. 그때의 광복 사업을 준비할 전권의 임무를 맡았던 선생의 조턴 신수는 10여 년 고생에 약간 쇠하여 주름살이 보였다. 서로 악수하니 감기가 무량하였다. 내가 상해에 갔을 때에는 먼저 와 있던 인사들이 신한 청년당을 조직하여 김규식을 파리 평화회의에 대한민족 대표로 파견한 지 벌써 2달이나 후였다. 3.1운동이 일어난 뒤에 각지로부터 모여든 인사들이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을 조직하여 중회의에 선포한 것이 4월 초순이었다. 이에 탄생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은 국무총리 이승만 박사, 그 밑에 내무, 외무, 재무, 법무, 교통 등 부서가 있어 광복운동의 여러 선배 수령을 그 총장에 추대하였다. 총장들이 원지에 있어서 취임치 못하므로 청년들을 차장으로 임명하여 총장을 대리케 하였다. 내가 내무총장 안창호 선생에게 정부 문파수를 청원한 것이 이때였다. 나는 문파수를 청원한 것이 경무국장으로 취임하게 되니 이후 5년간 신문관, 판사, 검사의 직무와 사형집행까지 혼자 겸하여서 하게 되었다. 왜 그런고 하면 그때의 범죄자의 처벌이 서류 방송이 아니면 사형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김도순이라는 17세의 소년이 본국에 특파되었던 임시정부 특파원의 뒤를 따라 상해에 와서 외예 영사관에 매수되어 그 특파원을 잡는 앞잡이가 되었고 돈 10원을 받은 죄로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극형에 처한 것은 기성국가에서 보지 못할 일이었다. 내가 맡은 경무국의 임무는 기성국가에서 하는 보통 경찰 행정이 아니요 외예 정탐의 활동을 방지하고 독립운동자가 외에 투항하는 것을 감시하여 외의 마수가 어느 방면으로 들어오는가를 감시하는 데 있었다. 이 일을 하기 위하여 나는 정복과 사복의 경호원 20여 명을 썼다. 이로써 홍구의 외영사관과 대립하여 암투가 시작되었다. 당시 프랑스 조계 당국은 우리의 국정을 잘 알므로 일본 영사관에서 우리 동포의 체포를 요구해 올 때에는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어서 피하게 한 뒤에 일본 경관을 대동하고 빈집을 수사할 뿐이었다. 외구 전중의일 다나카 기이치가 상해에 왔을 때에 황포마두에서 오성윤이 그에게 폭탄을 던졌으나 폭발되지 아니하므로 권총을 쏜 것이 전중은 아니 맞고 미국인 여자 한 명이 맞아 죽은 사건이 났을 때에 일본, 영국, 법국, 세 나라가 합작하여 법조계의 한인을 대거 수색한 일이 있었다. 우리 집에는 어머니가 본국으로부터 상해에 오신 때였다. 하루는 이른 새벽에 외경관 7놈이 프랑스 경관 서대납을 앞세우고 내 침실로 들어왔다. 서대납은 나와 잘 아는 자라 나를 보더니 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며 외경관이 나를 결박하려는 것을 금지하였다. 프랑스 경무청행하니 원세훈 등 5사람이 벌써 잡혀와 있었다. 프랑스 당국은 외경관이 우리를 신문하는 것도 허하지 아니하고 외영사관으로 넘기라는 것도 아니 듣고 나로 하여금 5사람을 단복해 한 후에 나를 아울러 모두 석방해버렸다. 우리 동포 관계의 일에는 내가 임시정부를 대표하여 언제나 배심관이 되어 프랑스 조계의 법정에 출석하였으므로 현행범이 아닌 이상 내가 담보하면 석방하는 것이었다. 외경찰이 나와 프랑스 당국과의 관계를 안 뒤로는 다시는 내 체포를 프랑스 당국에 요구하는 일이 없었고 나를 법조계 밖으로 유인해내려는 수단을 쓰므로 나는 한 걸음도 조계 밖으로는 나가지 아니하였다. 내가 5년간 경무국장을 하는 동안에 생긴 기이한 일을 일일이 적을 수도 없고 또 이루 다 기억도 못하거니와 그 중에 몇 가지만을 말하려 한다. 고등정탐 선우갑을 잡았을 때에 그는 죽을 죄를 깨닫고 사형을 자원하기로 장공속죄, 곧 죄를 지은 사람이 공을 세워 속죄함을 서약을 받고 살려주었더니 나흘 만에 도망하여 본국으로 들어갔다. 강인우는 외경부로 상해에 와서 총독부에서 받아가지고 온 사명을 말하고 내게 거짓 보고자료를 달라 하기로 그리하였더니 본국에 들어가서 그 공으로 풍산 군수가 되었다. 구한국 내무대신 동농 김가진 선생이 3일 선언 후에 외에게 받았던 남작자귀를 버리고 대동당을 조직하여 활동하다가 아들 의한군을 데리고 상해에 왔을 정일이다. 외는 남작의 독립운동에 참여하였다는 것이 수치라 하여 의한의 처에 종형 정필화를 보내어 동농 선생을 귀국해 할 운동을 하고 있음을 탐지하고 정가를 검거하여 신문한 즉 낱낱이 자백함으로 처교하였다. 황학선은 해주 사람으로서 3.1운동 이전에 상해에 온 자인데 가장 우리 운동에 열심히 있는 듯하기로 타처에 오는 지사들을 그 집에서 유숙해 하였더니 그 자가 그것을 기화로 하여 일변 외영사관과 통하여 거기서 돈을 얻어쓰고 일변 애국 청년에게 임시정부를 악선전하여 나창원, 김희한 등 10수명이 작당하여 임시정부를 습격하는 일이 있었으나 이것은 곧 진압되고 범인은 모두 경무국의 손에 체포되었다가 그들이 황학선의 모략에 속은 것이 분명하므로 모두 서류하여 방송하고 그때 중상한 나창헌, 김기재는 입원시켜 치료를 받게 하였다. 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황학선이가 외 영사관에서 자금과 지령을 받아 우리 정부 각 총장과 경무국장을 살해할 계획으로 나창원이 경성의전의 학생이던 것을 이용하여 3층 양옥을 세내어 병원 간판을 붙이고 총장들과 나를 그리로 유인하여 살해할 계획이던 것이 판명되었다. 나는 이 문초의 기록을 나창원에게 보였더니 그는 펄펄 뛰며 속은 것을 자백하고 장인 황학선을 사형에 처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때는 벌써 황학선은 처교된 뒤였다. 나는 김 등이 전혀 악의가 없고
황해 모략에 속은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한 번은 박모라는 청년이 경무국장 면회를 청하였다. 그는 나를 대하자 곧 낭루하며 단총 한 자루와 수첩 하나를 내 앞에 내어놓으며 자기는 수일 전에 본국으로부터 상해에 왔는데 외영사관에서 그의 체격이 건장함을 보고 김구를 죽이라고 하고 성공하면 돈도 많이 주려니와 설사 실패하여 그가 죽는 경우에는 그의 가족에게는 나라에서 좋은 토지를 주어 편안히 살도록 할 터이라고 하고 만일 이에 응치 아니하면 그를 불령선인으로 엄벌한다 하여 부득이 그러마하고 무기를 품고 법조계에 들어와 길에서 나를 보기도 하였으나 독립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을 자기도 대한 사람이면서 어찌 감히 상하랴 하는 마음이 생겨서 그 단총과 수첩을 내게 바치고 자기는 먼 지방으로 달아나서 장사나 하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말을 믿고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놓아보냈다. 나는 의심하는 사람이거든 쓰지를 말고 쓰는 사람이거든 의심을 말라는 것을 신조로 삼아 살았거니와 그 때문에 실패한 일도 없지 아니하였으니 한태규 사건이 그 예다. 한태규는 평양 사람으로서 매우 근실하여 내가 7, 8년을 부리는 동안에 내 외국인의 신임을 얻었다. 내가 경무국장을 사면한 후에도 그는 여전히 경무국 일을 보고 있었다. 하루는 계원 노백린 형이 아침 일찍 내 집에 와서 노변에 한복 입은 젊은 여자의 시체가 있다 하기로 나가본즉 그것은 명주의 시체였다. 명주는 상해에 온 뒤로 정인과 황성남이 빌어가지고 있는 집에 식모로도 있었고 젊은 사내들과 추행도 있다는 소문이 있던 여자다. 어느 날 밤에 한번 한태규가 이 여자를 동반하여 가는 것을 보고 한군도 젊은 사람이니 그러나 보다 하고 지나친 것이 오래지 아니한 것이 기억되었다. 시체를 검사하니 피살이 분명하다. 머리에 피가 묻었으니 처음에는 때린 모양이요. 목에는 바로 메었던 자국이 있는데 이 수법은 내가 서대문 감옥에서 활빈당 김진사에게서 배운 것을 경호원들에게 가르쳐준 그것이었다. 여기서 단서를 얻어가지고 조사한 결과 그 범인이 한태규인 것이 판명되어 프랑스 경찰에 말하여 그를 체포케 하여 내가 배심관으로 그의 문초를 듣건대 그는 내가 경무국장을 사임한 후로부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외에게 매수되어 그 밀정이 되어 명주와 비밀이 통기하던 중 명주가 한이 밀정인 것을 눈치로 알게 되매 한은 명주가 자기의 일을 내게 밀고 할 것을 겁내어서 죽인 것이란 것을 자백하였다. 명주는 행실은 부정할 망정 애국심은 열렬한 여자였다. 그는 종신징역의 형을 받았다. 후에 나와 동관이던 나우도 한태규가 돈을 흔히 쓰는 것을 보아 오래 의심은 하였으나 확적한 증거도 없이 내게 그런 말을 고하면 내가 동지를 의심한다고 책망할 것을 두려워하여 말을 아니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후에 한태규는 다른 죄수들을 선동하여 양력 1월 1일에 옥을 깨뜨리고 도망하기로 약속을 하여 놓고 제가 도리어 감옥 당국에 밀고 하여 간수들이 담총하게 경비하게 한 후에 약속한 시간이 되매 여러 감방문이 일제히 열리며 칼, 몽둥이, 돌멩이, 재 같은 것을 가지고 죄수들이 뛰쳐나오는 것을 한태규가 총을 쏘아 죄수 8명을 즉사케 하니 다른 죄수들은 겁을 내어 움직이지 못하매 이 파옥 소동이 진정되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재판하는 마당에 한태규는 제가 쏘아 죽인 8명의 시체를 담은 관머리에 증인으로 출정하더란 말을 들었고 또 그 후에 한의 편지를 받았는데 그는 같은 죄수 8명을 죽인 것이 큰 공로라 하여 방면이 되었고 전에 잘못한 것은 다 회개하니 다시 써달라고 하였다. 나중에 듣건대 이 편지에 대한 회답이 없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본국으로 도망하여 무슨 조그마한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하였다. 내가 이런 흉악한 놈을 절대로 신임한 것이 다시 세상에 머리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워 심히 고민하였다. 내가 경무국장이던 때에 있던 일은 여기에서 끝내고 상해에 임시정부가 생긴 이후에 일어난 우리 운동 전체의 파란 곡절을 회상해 보기로 하자. 김인현, 즉 대한민국 원년에는 국내나 국외를 막론하고 정신이 일치하여 민족 독립운동으로만 진전되었으나 당시 세계사조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중에도 점차로 봉건이니 무산혁명이니 하는 말을 하는 자가 생겨서 단순하던 우리 운동선에도 사상의 분열, 대립이 생기게 되었다. 임시정부 직원 중에서도 민족주의니 공산주의니 하여 음으로 양으로 투쟁이 개시되었다. 심지어 국무총리 이동휘가 공산혁명을 부르짖고 이에 반하여 대통령 이승만은 데모크라시를 주장하여 국무회의 석상에서도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고 대립과 충돌을 보는 기괴한 현상이 중생첩출하였다. 이해하면 국무회의에서는 러시아에 보내는 대표로 여운형, 안공근, 한형권 세 사람을 임명하였건만은 정작 여비가 손에 들어오매 이동휘는 제 신복인 한형권 한 사람만을 몰래 떠나보내고 한이 시베리아를 떠났을 때쯤 하여서 이것을 발표하였다. 이동휘는 본래 강화 진위대 참령으로서 군대 해산 후에 해삼위 곧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가 이름을 대자유라고 행세한 일도 있다. 하루는 이동휘가 내게 공원에 산보 가기를 청하기로 따라갔더니 조용한 말로 자기를 도와달라고 하기로 나는 좀 불쾌하여서 내가 경무국장으로 국무총리를 호위하는데 내 직책에 무슨 불찰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씨는 손을 흔들며 그런 것이 아니라 대저 혁명이라는 것은 피를 흘리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독립운동은 민주주의 혁명에 불과하니 이대로 독립을 하더라도 다시 공산주의 혁명을 하여야 하겠은즉 두 번 피를 흘림이 우리 민족의 대불행이 아닌가. 그러니 적은이도 나와 같이 공산혁명을 하는 것이 어떤가 하고 내 의향을 묻는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나는 이 씨에게 우리가 공산혁명을 하는 데는 제3국제공산당의 지휘와 명령을 안 받고도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반문하였다. 이 씨는 고개를 흔들며 안 되지요 한다. 나는 강경한 어조로 우리 독립운동은 우리 대한민족 분자의 운동이요. 어느 제3자의 지도나 명령에 지배되는 것은 남에게 의존하는 것이니 우리 임시정부 헌장에 위배되어 총리가 이런 말씀을 하시면 대불가니 나는 선생의 지도를 받을 수가 없고 또 선생께 자중하기를 권고하오 하였더니 이동휘는 불만한 낯으로 돌아섰다. 이 총리가 몰래 보낸 한형권이 러시아 국경 안에 들어서서 우리 정부의 대표로 온 사명을 국경 관리에게 말하였더니 이것이 모스크바 정부에 보고되어 그 명령으로 각 철도 정거장에는 제러 한인 동포들이 태극기를 두르고 크게 환영하였다. 모스크바에 도착하여서는 소련 최고 수령 레닌이 친히 한형권을 만났다. 레닌이 독립운동 자금은 얼마나 필요하냐고 하고 묻는 말에 한은 입에서 나오는 대로 200만 루블이라고 대답한 즉 레닌이 웃으며 일본을 대항하는데 200만 루블로 족하겠는가 하고 반문하므로 한은 너무 적게 부른 것을 후회하면서 본국과 미국에 있는 동포들이 자금을 마련하니 당장은 그만큼이면 된다고 변명하였다. 레닌은 제 민족의 일은 제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고 곧 외교부에 명하여 200만 루블을 한국 임시정부에 지불하게 하니 한형권은 그 중에서 제1차로 40만 루블을 가지고 모스크바를 떠났다.
이동휘는 한영권이 돈을 가지고 떠났다는 기별을 받자 국무원에는 알리지 아니하고 또 몰래 비서장이요 자기의 신복인 김립을 시베리아로 마중 보내어 그 돈을 임시정부에 내놓지 않고 직접 자기 손에 받으려 하였으나 김립은 또 제 속이 따로 있어서 그 돈으로 우선 자기 가족을 위하여 북간도에 토지를 마련하고 상해에 돌아와서도 비밀이 숨어서 광동 여자를 첩으로 들이고 호화롭게 향락 생활을 시작하였다. 임시정부에서는 이동휘에게 그 죄를 물으니 그는 국무총리를 사임하고 러시아로 도망하여 버렸다. 한영권은 다시 모스크바로 가서 통일운동의 자금이라 칭하고 20만 루블을 더 얻어가지고 몰래 상해에 들어와 공산당 무리들에게 돈을 뿌려서 소위 국민대표회의라는 것을 소집하였다. 그러나 공산당도 하나가 못되고 세 파로 갈렸으니 하나는 이동휘를 수령으로 하는 상해파요. 다음은 안병찬, 여운형을 두목으로 하는 일쿠츠코파요. 그리고 셋째는 일본에 유학하는 학생으로 조직되어 1인 복본화부 곧 후쿠모토 가즈오의 지도를 받는 김준현 등의 ML당파였다. ML당은 상해에서는 미미하였으나 만주에서는 가장 맹렬히 활동하였다. 있을 것은 다 있어서 공산당 외에 무정부당까지 생겼으니 이을규, 이정규 두 형제와 유자명 등은 상해, 천진 등에서 활동하던 아나키스트의 맹장들이었다. 한형권의 붉은 돈 20만 원으로 상해에 개최된 국민대회라는 것은 참말로 잡동사니회라는 것이 옳을 것이었다. 일본, 조선, 중국, 아령 각 처에서 무슨 단체 대표, 무슨 단체 대표하는 형형색색의 명칭으로 200여 대표가 모여들었는데 그 중에서 일쿠츠코파, 상해파 두 공산당이 민족주의자인 다른 대표들을 서로 경쟁적으로 끌고 쫓고 하여 일쿠츠코파는 창조론, 상해파는 개조론을 주장하였다. 창조론이란 것은 지금 있는 정부를 해소하고 새로 정부를 조직하자는 것이요. 개조론이라는 것은 현재 정부를 그냥 두고 개조만 하자는 것이었다. 이 두 파는 앞만 싸워도 귀일이 못 되어서 소위 국민대표회의는 필경 분열되고 말았고 이에 창조파에서는 제 주장대로 한국정부라는 것을 창조하여 본래의 정부의 외무총장인 김규식이 그 수반이 되어서 이 한국정부를 끌고 해삼위로 가서 러시아에 출품하였으나 모스크바가 돌아보지도 아니하므로 개불임량하여 흐지부지 쓰러지고 말았다. 이 공산당 두 파의 싸움 통해 순진한 독립운동자들까지도 창조니 개조니 하는 공산당 양파의 언어 모략에 현혹하여 시국이 요란하므로 당시 내무총장이던 나는 국민대표회의에 대하여 해산을 명하였다. 이것으로 붉은 돈이 일으킨 한막의 희비극이 끝을 맺고 시국은 안정되었다. 이와 전후하여 임시정부 공금 횡령범 김립은 오면직, 노종균 두 청년에게 총살을 당하니 인심이 쾌하다 하였다. 임시정부에서는 한형권의 러시아에 대한 대표권을 파면하고 안공근을 대신 보내었으나 효과가 없어서 임시정부와 러시아와의 외교관계는 이내 끊어지고 말았다. 상해에 남아있는 공산당원들은 국민대표회의가 실패한 뒤에도 좌우 통일이라는 미명으로 민족 운동자들을 달래어 지금까지 하여오던 민족적 독립운동을 공산주의 운동으로 방향을 전환하자고 떠들었다. 제중국 청년동맹, 주중국 청년동맹이라는 두 파 공산당에 별동대도 상해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쟁탈하면서 같은 소리를 하였다. 민족주의자가 통일하여서 공산혁명 운동을 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또 한 희극이 생겼다. 식민지에는 사회운동보다 민족 독립운동을 먼저 하여라 하는 레닌의 새로운 지령이었다.
이에 어제까지 민족 독립운동을 비난하고 조소하던 공산당원들은 경각간에 민족 독립운동자로 돌변하여 민족 독립이 그들의 당시라고 부르짖었다. 공산당이 이렇게 되면 민족주의자도 그들을 배척할 이유가 없어졌으므로 유일 독립당 촉성회라는 것을 만들었다. 그러나 공산주의자들은 입으로 하는 말만 고쳤을 뿐이요 속은 그대로 있어서 민족운동이란 미명하에 민족주의자들을 끌어넣고는 그들의 소위 헤게모니로 이를 올가매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민족주의자들도 그들의 모략이나 전술을 다 알아서 그들의 손에 쥐어지지 아니하므로 자기네가 설도하여 만들어 놓은 유일 독립 촉성회를 자기네 음모로 깨뜨려버리고 말았다. 그러고 생긴 것이 한국 독립당이니 이것은 순전한 민족주의자의 단체여서 이동영, 안창호, 조완구, 이유필, 차이석, 김봉준, 송병조 및 내가 순회가 되어 조직한 것이었다. 이로부터 민족운동자와 공산주의자가 딴 조직을 가지게 되었다. 이렇게 민족주의자가 단결하게 되매 공산주의자들은 상해에서 할 일을 잃고 남북 만주로 달아났다. 거기는 아직 동포들의 민족주의적 단결이 분산, 박약하고 또 공산주의의 정체에 대한 인식이 없었으므로 그들은 상해에서보다 더 맹렬하게 날뛸 수가 있었다. 이해하면 이상용의 자손은 공산주의에 충실한 나머지 살부회, 곧 아비 죽이는 회까지 조직하였다. 그러나 제 아비를 제 손으로 죽이지 않고 회원끼리 서로 아비를 바꾸어 죽이는 것이라 하니 아직도 사람의 마음이 조금은 남은 것이었다. 이 붉은 무리는 만주의 독립운동단체인 정의부, 신민부, 참의부, 남군정서, 북군정서 등에 스며들어가 능란한 모략으로 내부로부터 분해시키고 상극을 시켜 이 모든 기관을 붕괴하게 하고 혹은 서로 싸워서 여지없이 파괴하여 버리고 동포끼리 많은 피를 흘리게 하니 백광운, 김좌진, 김규식 등 우리 운동에 없어서는 안 될 큰 일꾼들이 이 통에 아까운 희생이 되고 말았다. 국제정세의 우리에 대한 냉담, 일본의 압박 등으로 민족의 독립사상이 날로 감쇠하던 중에 공산주의자의 교란으로 민족전선은 분열에서 혼란으로, 혼란에서 괴멸을로 굴러떨어져 갈 뿐이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만주의 주인이라 할 장장님이 일본의 꾀에 넘어가서 그의 치하에 있는 독립운동자를 닥치는 대로 잡아 일본에 넘기고 심지어는 중국 백성들이 한인의 머리를 베어가지고 가서 외 영사관에서 한 개에 많으면 10원, 적으면 3, 4원의 상금을 받게 되고 나중에는 우리 동포 중에도 독립군의 소재를 밀고 하는 일까지 생겼으니 여기는 독립운동자들이 통일이 없어 셋, 다섯으로 갈라져서 재물, 기타로 동포에게 귀찮음을 준 책임도 없지 아니하다. 이리 하던 끝에 외가 만주를 점령하여 소위 만주국이란 것을 만드니 우리 운동의 최대 근거지라 할 만주에 있어서의 우리 운동은 거의 불가능하게 되어버렸다. 애초에 만주에 있던 독립운동단체는 다 임시정부를 추대하였으나 차차로 군웅할거에 패풍이 생겨 정의부와 신민부가 우선 임시정부의 절제를 안 받게 되었다. 그러나 참의부만은 끝까지 임시정부에 대한 의리를 지키더니 이 셋이 합하여 새로 정의부가 된 뒤에는 아주 임시정부와는 관계를 끊고 자기들끼리도 사분오열하여 서로 제사를 깎고 있다가 마침내 공산당으로 하여 제 목숨을 끊는 비극을 연출하고 막을 내리고 말았으니 진실로 슬픈 일이다. 상해의 정세도 소위 양패구상으로 둘이 싸워 둘이 다 망한 셈이 되었고 한국 독립당 하나로 겨우 민족진영의 껍데기를 유지할 뿐이었다. 임시정부에는 사람도 돈도 들어오지 아니하여 대통령 이승만이 물러나고 박은식이 대신 대통령이 되었으나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고쳐놓았을 뿐으로 나가고 제1대 국무령으로 뽑힌 이상용은 서간도로부터 상해로 취임하러 왔으나 각원을 고르다가 지원자가 없어 도로 서간도로 물러가고 다음에 홍면희, 나중에 홍진이 선거되어 진강으로부터 상해에 와서 취임하였으나 역시 내각 조직에 실패하였다. 이리하여 임시정부는 한참 동안 무정부 상태에 빠져서 의정원에서 큰 문제가 되었다. 하루는 의정원 의장 이동영 선생이 나를 찾아와서 내가 국무령이 되기를 권하였으나 나는 2가지 이유로 사양하였다. 첫째 이유는 나는 해주 서촌의 일개 김존위, 곧 경기도 지방의 영좌의 상당한 것의 아들이니 우리 정부가 아무리 아직 초창시대의 추형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나같이 미천한 사람이 일국의 원수가 된다는 것은 국가와 민족의 위신에 큰 관계가 있다는 것이요. 둘째로 말하면 이상용, 홍면희 2사람도 사람을 못 얻어서 내각 조직에 실패하였거늘 나 같은 사람에게 더욱 응할 인물이 없을 것이란 것이었다. 그런즉 이씨 말이 첫째는 이유가 안 되는 것이니 말할 것도 없고 둘째로 말하면 나만 나서면 따라 나설 사람이 있다고 강권하므로 나는 승낙하였다. 이 의정원의 정식 절차를 밟아서 내가 국무령으로 취임하였다. 나는 윤기섭, 오영선, 김갑, 김철, 이규홍 등으로 내각을 조직하고 현재의 제도로는 내각을 조직하기가 번번이 곤란할 것을 통절히 깨달았으므로 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우는 국무령제를 폐지하고 국무위원제로 개정하여 의정원의 동의를 얻었다. 그래서 나는 국무위원의 주석이 될 뿐이요 모든 국무위원은 권리에나 책임에나 평등이었다. 그리고 주석은 위원들이 번차례로 할 수 있으므로 매우 편리하여 종래의 모든 분리를 일소할 수가 있었다. 이렇게 하여 정부는 자리가 잡혔으나 경제 곤란으로 정부의 이름을 유지할 길이 망연하였다. 정부의 집세가 30원, 심부름꾼 월급이 20원 미만이었으나 이것도 낼 힘이 없어서 집주인에게 여러 번 송사를 겪었다. 다른 위원들은 거의 다 가권이 있었으나 나는 아이들 둘도 다 본국 어머니께로 돌려보낸 뒤라 혼몸이었다. 그래서 나는 임시정부 정청에서 자고 돈벌이 직업을 가진 동포의 집으로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었다. 동포의 직업이라 하면 전차 회사의 차표 검사원인 인스펙터가 제일 많은 직업이어서 70명가량 되었다. 나는 이들의 집으로 다니며 아침과 저녁을 빌어먹는 것이니 거지 중에는 산거지였다. 다들 내 처지를 잘 알므로 누구나 내게 미운 밥은 아니 주었다고 믿는다. 특히 조봉길, 이춘태, 나우, 진희창, 김희안 같은 이들은 절친한 동지들이니 더 말할 것이 없고 다른 동포들도 내게 진정으로 동정하였다. 엄항섭군은 프랑스 공무국에서 받은 월급으로 서고나 나 같은 궁한 운동자를 먹여 살렸다. 그의 전실 임씨는 내가 그 집에 갔다가 나올 때면 대문 밖에 따라 나와서 은전 1~2푼을 내 손에 쥐어주며 아기 사탕이나 사주셔요 하였다. 아기라 함은 내 둘째 아들 신을 가리킨 것이었다. 그는 초산의 딸 하나를 낳고 가엾이 세상을 떠나서 노감한 공동묘지에 묻혔다. 나는 그 무덤을 볼 때마다 만일 엄군에게 그러할 힘이 아니 생기면 나라도 묘비 하나는 해 세우리라 하였으나 숨어서 상해를 떠나는 몸이라 그것을 못한 것이 유감이다. 오늘날도 노감한 공동묘지 임씨의 무덤이 눈에 암암하다. 그는 그 남편이 존경하는 늙은이라 하여 내게 그렇게 끔찍하게 해주었다. 나는 애초에 임시정부의 문파수를 지원하였던 것이 경무국장으로
노동국 총판으로, 내무총장으로, 국무령으로 오를 대로 다 올라서 다시 국무위원이 되고 주석이 되었다. 이것은 문파수의 자격이던 내가 진보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없어진 때문이었다. 비기건대 이름났던 대가가 몰락하여 거지의 소굴이 된 것과 마찬가지였다. 일찍 이승만이 대통령으로 사무할 때에는 중국인은 물론이요, 눈 푸르고 코 높은 영, 미, 법 등 외국인도 정청에 찾아오는 일이 있었으나 지금은 서양 사람이라고는 프랑스 순포가 외경관을 대동하고 사람을 잡으러 오거나 밀린 집세 채근을 오는 것밖에는 없었다. 그리고 한창적에는 1000여 명이나 되던 독립운동자가 이제는 수십 명도 못 되는 형편이었다. 왜 이렇게 독립운동자가 줄었는가? 첫째로는 임시정부의 군무차장 김희선, 독립신문 사장 이광수, 의정원 부의장 정인과 같은 무리는 외에게 항복하고 본국으로 들어가고, 둘째로는 국내 각 도, 군, 면에 조직하였던 연통제가 발각되어 많은 동지가 외에게 잡혀갔고, 셋째로는 생활난으로 하여 각각 흩어져 밥벌이를 하게 된 때문이었다. 이러한 상태에 있어서 임시정부에 할 일이 무엇인가? 첫째로 돈이 있어야 할 터인데 돈이 어디서 나오나? 본국과 만주와는 이미 연락이 끊겼으니 미주와 하와이에 있는 동포에게 임시정부의 곤란한 사정을 말하여 그 지지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내 편지 정책이었다. 나는 미주와 하와이 동포들의 열렬한 애국심을 믿었다. 그것은 서재필, 이승만, 안창호, 박용만 등의 훈도를 받은 까닭이었다. 나는 영문에는 문맹이므로 편지 겉봉도 쓸 줄 몰랐으므로 엄항섭, 안공근 등에게 의뢰하여서 쓰게 하였다. 이 편지 정책의 효과를 기다리기는 벅찼다. 그때에는 아직 항공 우편이 없었으므로 상해, 미국 간에 한 번 편지를 붙이고 답장을 받으려면 2달이나 걸렸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다린 보람은 있어서 차차 동정하는 회답이 왔고, 시카고에 있는 김경은 그곳 공동회에서 모은 것이라 하여 집세나 하라고 미화 200불을 보내왔다. 당시 임시정부의 형편으로는 이것이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동포들의 정성이 고마웠다. 김경은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 하와이에서도 안창호, 가와이, 현순, 김상호, 이홍기, 임성우, 박종수, 문인화, 조병유, 김현구, 황인환, 김윤배, 박신혜, 심영신 등 제시가 임시정부를 위하여 정성을 쓰기 시작하고, 미주에서는 국민회의에서 점차로 정부에 대한 향심이 생겨서 김호, 이종소, 홍언, 한시대, 송종익, 최진하, 송헌주, 백일구 등 제시가 일어나 정부를 지지하고, 멕시코에서는 김기창, 이종우, 쿠바에서는 임천택, 박창훈 등 제시가 임시정부를 후원하고, 동지회방면에서는 이승만 박사를 위시하여 이원순, 손덕인, 안현경 제시가 임시정부를 유지하는 운동에 참가하였다. 그리고 하와이에 있는 도산 안창호가 아닌 안창호, 임성우, 양씨는 내가 민족의 생색낼 일을 한다며 돈을 주워남아 하였다. 하루는 어떤 청년 동지 한 사람이 거류민단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이봉창이라 하였다. 나는 그때의 상해 거류민단도 겸임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자기는 일본서 노동을 하고 있었는데 독립운동에 참여하고 싶어서 왔으니 자기와 같은 노동자도 노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가 하였다. 그는 우리말과 일본말을 섞어 쓰고 임시정부를 가정부라고 외식으로 부르므로 나는 특별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민단 사무원을 시켜 여관을 잡아주라 하고
그 청년더러는 이미 날이 저물었으니 내일 또 만나자 하였다. 며칠 후였다. 하루는 내가 민단 사무실에 있노라니 부엌에서 술 먹고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데 그 청년이 이런 소리를 하였다. 당신네들은 독립운동을 한다면서 왜 일본 천황을 안 죽이요? 이 말에 어떤 민단 사무원이 일개 문관이나 무관 하나도 죽이기가 어려운데 천황을 어떻게 죽이요? 한즉 그 청년은 내가 작년에 천황이 능행을 하는 것을 길가에 엎드려서 보았는데 그때 나는 지금 내 손에 폭발탄 한 개만 있었으면 천황을 죽이겠다고 생각하였소 하였다. 나는 그날 밤에 이봉창을 그 여관으로 찾았다. 그는 상해에 온 뜻을 이렇게 말하였다. 제 나이가 이제 31살입니다. 앞으로 31해를 더 산다 하더라도 지금까지보다 더 나은 재미는 없을 것입니다. 늙겠으니까요. 인생의 목적이 쾌락이라면 지난 31년 동안에 인생의 쾌락이란 것은 대강 맛을 보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위해서 독립사업에 몸을 바칠 목적으로 상해에 왔습니다. 이 씨의 이 말에 내 눈에는 눈물이 찼다. 이봉창 선생은 공경하는 태도로 내게 국사에 헌신할 길을 지도하기를 청하였다. 나는 그러마하고 쾌락하고 1년 이내에는 그가 할 일을 준비할 터이나 지금 임시정부의 사정으로는 그의 생활비를 댈 길이 없으니 그동안은 어떻게 하려는가고 물었더니 그는 자기가 철공으로 배운 재주가 있고 또 일어를 잘하여 일본서도 일본 사람으로 행세하였고 또 일본 사람의 양자로 들어가 목하창장이라 하여 상해에 오는 배에서도 그 이름을 썼으니 자기는 공장에서 생활비를 벌면서 일본 사람 행세를 하며 언제까지나 나의 지도가 있기를 기다리노라고 하였다. 이리하여 나는 그에게 나하고는 빈번한 교제를 하지 말고 한 달에 한 번씩 밤에 나를 찾아와 만나자고 주의시킨 후에 1인이 많이 사는 홍구로 떠나보냈다. 수일 후에 그가 내게 와서 월급 80원에 일본인의 공장에 취직하였노라 하였다. 그 후부터는 그는 종종 술과 고기와 국수를 사가지고 민단 사무소에 와서 민단 직원들과 놀고 술이 취하면 일본 소리를 잘하므로 일본 경감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어느 날은 하오리에 왜 남학신을 신고 정부 문을 들어서다가 중국인 하인에게 쫓겨난 일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이동영 선생과 기타 국무원들에게 한인인지 일인인지 판단키 어려운 인물을 정부 문내에 출입시킨다는 책망을 받았고 그때마다 조사하는 일이 있어서 그런다고 변명하였으나 동지들은 매우 불쾌하게 여기는 모양이었다. 이럭저럭 이 씨와 약속한 1년이 거의 다 가서야 미국에서 부탁한 돈이 왔다. 이제는 폭탄도 돈도 다 준비가 되었다. 폭탄 한 개는 왕웅을 시켜 상해 병공창에서, 한 개는 김현을 하남성 유치에게 보내어 얻어온 것이니 모두 수류탄이었다. 이 중에 한 개는 일본 천황에게 쓸 것이요, 한 개는 이 씨의 자살용이다. 나는 거지 복색을 입고 돈을 몸에 지니고 거지 생활을 계속하니 아무도 내 품에 1000여 원의 큰 돈이 든 줄을 아는 이가 없었다. 12월 중순 어느 날 나는 이봉창 선생을 비밀리에 법조계 중흥 여사로 청하여 하룻밤을 같이 자며 이 선생이 일본에 갈 일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의논을 하였다. 만일 자살이 실패되어 외 관원에게 신문을 받게 되거든 이 선생이 대답할 문구까지 알려주었다. 그 밤을 같이 자고 이튿날 아침에 나는 내 헌옷 주머니 속에서 돈 뭉치를 내어 이봉창 선생에게 주며 일본 갈 준비를 다 하여 다시 오라 하고 서로 작별하였다. 이틀 후에 그가 찾아왔기로 중흥 여사에서
마지막 한 밤을 둘이 함께 잤다. 그때에 이 씨는 이런 말을 하였다. 일전에 선생님이 내게 돈 뭉치를 주실 때에 나는 눈물이 났습니다. 나를 어떤 놈으로 믿으시고 이렇게 큰 돈을 내주시나 하고, 내가 이 돈을 떼어 먹기로 법조계밖에는 한 걸음도 못 나오시는 선생님이 나를 어찌할 수 있습니까? 나는 평생에 이처럼 신임을 받아본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처음이요 또 마지막입니다. 과시 선생님이 하시는 일은 영웅의 도량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길로 나는 그를 안공근의 집으로 데리고 가서 선서식을 행하고 폭탄 2개를 다시 주고 다시 그에게 돈 300원을 주며 이 돈을 더 보내마고 말하였다. 그리고 기념사진을 찍을 때에 내 나체는 처연한 빛이 있었던 모양이어서 이 씨가 나를 돌아보고 제가 영원한 쾌락을 얻으러 가는 길이니 우리 기쁜 낯으로 사진을 찍읍시다 하고 얼굴에 빙그레 웃음을 띄웠다. 나도 그를 따라 웃으면서 사진을 찍었다. 자동차에 올라앉은 그는 나를 향하여 깊이 허리를 굽히고 홍구를 향하여 가버렸다. 10여일 후에 그는 동경에서 전보를 보내었는데 물품은 1월 8일에 방매하겠다고 하였다. 나는 곧 200원을 전보환으로 붙였더니 편지로 미친놈처럼 돈을 다 쓰고 여관비, 밥값이 밀렸던 차에 200원 돈을 받아 주인의 빚을 청산하고도 돈이 남았다고 하였다. 당시 정서로 말하면 우리 민족의 독립사상을 떨치기로 보나 또 만보산 사건, 만주사변 같은 것으로 우리 한인에 대하여 심히 악화된 중국인의 악감을 풀기로 보거나 무슨 새로운 국면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우리 임시정부에서 회의한 결과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암살과 파괴 공작을 하되 돈이나 사람이나 내가 전담하여 하고 다만 그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라는 전권을 위임받았다. 1월 8일이 임박하므로 나는 국무위원에 한하여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하여 두었다. 기다리던 1월 8일 중국 신문에 한인 이봉창 저격 일황 부중. 한인 이봉창이 일본 천황을 저격하였으나 명중하지 못했다 라고 하는 동경 전보가 게재되었다. 이봉창이 일왕을 저격하였다는 것은 좋으나 맞지 아니하였다는 것은 극히 불쾌하였다. 그러나 여러 동지들은 나를 위로하였다. 일본 천황이 그 자리에서 죽은 것만은 못하나 우리 한인이 정신상으로는 그를 죽인 것이요 또 세계 만방에 우리 민족이 일본에 동화되지 않았다는 것을 웅변으로 증명하는 것이니 이번 일은 성공으로 볼 것이라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내 동지들은 내 신변을 주의할 것을 부탁하였다. 아니나 다를까 이튿날 조조에 프랑스 공무구로부터 비밀리 통지가 왔다. 과거 10년간 프랑스 관원이 김구를 보호하였으나 이번 김구의 부하가 일왕에게 폭탄을 던진 데 대하여서는 일본의 김구 체포 인도 요구를 거절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중국 국민당 기관지 청도의 국민일보는 특호 활자로 한인 이봉창 저격 일황 불행 부중, 한인 이봉창이 일본 천황을 저격하였으나 불행이 맞지 않음이라고 썼다 하여 당지 주둔 일본 군대와 경찰이 그 신문사를 습격하여 파괴하였고 그 밖에 장사 등 여러 신문에서도 불행 부중이라고 문구를 썼다 하여 일본이 중국 정부에 엄중한 항의를 한 결과로 불행자를 쓴 신문사는 모두 폐쇄를 당하고 말았다. 그러다 상해에서 일본인 중 하나가 중국인에게 맞아 죽었다는 것을 빌미로 하여 일본은 128 상해 사변을 일으켰으니 기실은 이봉창 의사의 일황 저격과 이에 대한 중국인의 불행 부중이라고 말한 감정이
이 전쟁의 주요 원인인 것이었다. 나는 동지들의 권고에 의하여 낮에는 일체 활동을 쉬고 밤에는 동지의 집이나 창기의 집에서 자고 밥은 동포의 집으로 돌아다니면서 얻어먹었다. 동포들은 정성껏 나를 대접하였다. 19호군의 최정해와 중앙군 제5군장 장치중의 참전으로 일본군에 대한 상해 싸움은 가장 격렬하게 되어서 법조기 안에서도 후방병원이 설치되어 중국 측 전사병의 시체와 전상병을 가득가득 실은 트럭이 피를 흘리며 왕래하는 것을 보고 나는 언제 우리도 외와 싸워 본국 강산을 피로 물들일 날이 올까 하고 눈물이 흘러 통행인들이 수상히 볼 것이 두려워 고개를 숙이고 피해버렸다. 동경 사건이 전하자 미주와 하와이 동포들로부터 많은 편지가 오고 그 중에는 이번 중일전쟁에 우리도 한몫 기어 중국을 도와서 일본과 싸우는 일을 하라고 하는 이도 있고 적당한 사업을 한다면 거기 필요한 돈을 마련하마 하는 이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 중일전쟁의 한몫 끼이기는 임갈굴정, 곧 목이 말라야 우물을 판다는 뜻으로 평소에 준비 없이 있다가 일을 당하고 나서야 허둥지둥 서두른다는 그런 뜻, 바로 준비도 없이 무엇을 하랴. 나는 한인 중에 일본군 중에 노동자로 출입하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그 비행기 경납고와 군수품 창고에 연소탄을 설치하여 이것을 태워버릴 계획을 진행하고 있었으나 송호협정으로 중국이 일본에 굴복하여 상해전쟁이 끝을 맺으니 내 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송호협정의 중국 측 전권은 곽택이었다. 이에 나는 암살과 파괴 계획을 계속하여 실시하려고 인물을 물색하였다. 내가 믿던 제자요 동지인 나석주는 벌써 연전에 서울 동양척식 주식회사에 침입하여 7명의 1인을 쏘아 죽이고 자살하였고 이승추는 천진에서 붙들려 사형을 당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을 생각하여도 할 일 없었다. 새로 얻은 동지 이덕주, 유진식은 외 총독의 암살을 명하여 먼저 본국으로 보냈고 유상군, 최흥식 등은 외의 관동군 사령관 본장번, 곧 혼조 시계루의 암살을 명하여 만주로 보내려고 할 즈음에 윤봉길이 나를 찾아왔다. 윤군은 동포 박진이 경영하는 말총으로 모자나 기타 일용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일하다가 근래에는 홍구 소체장에서 소체장수를 하던 사람이다. 윤봉길 군은 자기가 애초에 상해에 온 것이 무슨 큰일을 하려 함이었고 소체를 지고 홍구 방면으로 돌아다닌 것도 무슨 기회를 기다렸던 것인데 이제는 중일 간의 전쟁도 끝이 났으니 아무리 보아도 죽을 자리를 구하기가 어렵다고 한탄한 뒤에 내게 동경 사건과 같은 계획이 있거든 자기를 써달라는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는 큰 뜻이 있는 것을 보고 기꺼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내가 마침 그대와 같은 인물을 구하던 중이니 안심하시오. 그리고 나는 외놈들이 이번 상해 싸움에 이긴 것으로 잠옷 의기양양하여 오는 4월 29일에 홍구공원에서 그놈들의 소위 천장절 축하식을 성대히 거행한다 하니 이때에 한번 큰 목적을 달해봄이 어떠냐 하고 그 일의 계획을 말하였다. 내 말을 듣더니 윤군은 할랍니다. 이제부터는 마음이 편안합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하고 쾌히 흥낙하였다. 그 후 외의 신문인 상해 일일 신문에 천장절 축하식에 참여하는 사람은 점심 도시락과 물통 하나와 일장기 하나를 휴대하라는 포고가 났다. 이 신문을 보고 나는 곧 서문로 왕웅, 본명은 김홍일을 방문하여 상해 병공창장 송식마에게 교섭하여 1인이 매는 물통과 벤또 그릇에 폭탄장치를 하여 사흘 안에 보내주기를 부탁해 하였더니
왕웅이 다녀와서 말하기를 내가 친히 병공창으로 오라고 한다고 하므로 가보니 기사 왕백수의 지도 밑에 물통과 벤또 그릇으로 만든 2가지 폭탄의 성능을 시험하여 보여주었다. 시험 방법은 마당에 토구를 파서 그 속에 사면을 철판으로 싸고 폭탄을 그 속에 넣고 뇌관에 긴 줄을 달아서 사람 하나가 수십 보밖에 엎드려서 그 줄을 당기니 토굴 안에서 벼락 소리가 나며 깨어진 철판 조각이 공중으로 날아오는 것이 아주 장관이었다. 뇌관을 이 모양으로 20개나 실험하여서 한 번도 실패가 없는 것을 보고야 실물에 장치한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이 병공창에서 정성을 들이는 까닭은 동경사건에 쓴 폭탄이 성능이 부족하였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하는 때문이라고 왕기사는 말하였다. 그래서 20여 개 폭탄을 이 모양으로 무료로 만들어준다는 것이었다. 이튿날 물통 폭탄과 벤또 폭탄을 병공창 자동차로 서문로 왕웅군의 집까지 실어다 주었다. 이런 금물은 우리가 운반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한 친절에서였다. 나는 내가 입고 있던 중국 거지 복색을 벗어버리고 넉마전에 가서 양복 한 벌을 사입어 엄연한 신사가 되어가지고 하나씩 둘씩 이 폭탄을 날라다가 법조기 안에 사는 친한 동포의 집에 주인에게도 그것이 무엇이라고 알리지 아니하고 다만 귀중한 약이니 불조심만 하라고 이르고 까마귀 떡 감추듯 이 집 저 집에 감추었다. 나는 오랜 상해 생활에 동포들과 다 친하게 되어 어느 집에를 가나 내외가 없었다. 더구나 동경사건 이래로 그러하여서 부인네들도 나와 허물이 없이 되어 선생님 아이 좀 보아주세요 하고 우는 젖먹이를 내게 안겨놓고 제 일들을 하였다. 내게 오면 울던 아이도 울음을 그치고 잘 논다는 소문이 났다. 4월 29일이 점점 박두하여 왔다. 윤봉길 군은 말쑥하게 일본식 양복을 사입혀서 날마다 홍구공원에 가서 식장 설비를 하는 것을 살펴서 그 당일에 자기가 행사할 적당한 위치를 고르게 하고 일변 백천대장 곧 시라카와 요시노리의 사진이며 일본 국기 같은 것도 마련하게 하였다. 하루는 윤군이 홍구에 갔다 와서 오늘 백천이 놈도 식장 설비하는 데 왔겠죠. 바로 내 곁에 섰단 말이야요. 내게 폭탄만 있었다면 그때 해버리는 겐데 하고 아까워하였다. 나는 정색하고 윤군을 책하였다. 그것이 무슨 말이오? 포수가 사냥을 하는 법이 앉은 새와 자는 짐승은 아니 쏜다는 것이오. 날려놓고 쏘고 달려놓고 쏘는 것이야. 윤군이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을 보니 내일 일에 자신이 없나 보구려. 윤군은 내 말에 부끄럽고 열없는 듯이 아니요. 그놈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보니 불현듯 그런 생각이 나더란 말입니다. 내일 일에 왜 자신이 없어요? 있지요. 하고 변명하였다. 나는 웃는 낯으로 나도 윤군의 성공을 확신하오. 처음 이 계획을 말할 때에 윤군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하지 않았소. 그것이 성공할 증거라고 나는 믿고 있소. 마음이 움직여서는 안 돼요. 가슴이 울렁거리는 것이 마음이 움직이는 게요. 하고 내가 치아포에서 토전양양을 타살하려 할 때에 가슴이 울렁거리던 것과 고능성 선생에게 들은 득수 반지 무조기 현해철수 장부아라는 글귀를 생각하며 마음이 고요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니 윤군은 마음에 새기는 모양이었다. 윤군을 여관으로 보내고 나는 폭탄 2개를 가지고 김해산군 집으로 가서 김군 내외에게 내일 윤봉길 군이 중대한 임무를 띠고 동삼성으로 떠나니 고기를 사서 이른 조반을 지어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튿날은 4월 29일이었다. 나는 김해산 집에서 윤봉길 군과
최후의 식탁을 같이 하였다. 밥을 먹으며 가만히 윤군의 기색을 살펴보니 그 태연 자약함이 마치 농부가 일터에 나가려고 넉넉히 밥을 먹는 모양과 같았다. 김해산군은 윤군의 침착하고도 용감한 태도를 보고 조용히 내게 이런 권고를 하였다. 지금 상해에 민족 체면을 위하여 할 일이 많은데 윤군 같은 인물을 구태여 다른 데로 보낼 것이 무엇이오? 일은 하는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윤군이 어디서 무슨 소리를 내나 들어봅시다. 나는 김해산군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식사도 끝나고 시계가 7점을 친다. 윤군은 자기의 시계를 꺼내어 내게 주며 이 시계는 어제 선서식 후에 선생님 말씀대로 6원을 주고 산 시계인데 선생님 시계는 2원짜리니 제 것하고 바꿉시다. 제 시계는 앞으로 1시간밖에는 쓸 데가 없으니까요. 하기로 나도 기념으로 윤군의 시계를 받고 내 시계를 윤군에게 주었다. 식장을 향하여 떠나는 윤군은 자동차에 앉아서 그가 가졌던 돈을 꺼내어 내게 준다. 왜? 돈은 좀 가지면 어떻소? 하고 묻는 내 말에 윤군은 자동차값하고도 5, 6원은 남아요. 할 즈음에 자동차가 움직였다. 나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후일 지하에서 만납시다 하였더니 윤군은 차창으로 고개를 내밀어 나를 향하여 숙였다. 자동차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천하 영웅 윤봉기를 싣고 홍구공원을 향하여 달렸다. 그 길로 나는 조상섭의 상점에 들려 편지 한 장을 써서 점원 김영린을 주어 급히 안창호 선생에게 전하라 하였다. 그 내용은 오전 10시경부터 댁에 계시지 마시오. 무슨 대사건이 있을 듯합니다. 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서고 선생께로 가서 지금까지 진행한 일을 보고하고 점심을 먹고 무슨 소식이 있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1시쯤 해서야 중국 사람들의 입으로 홍구공원에서 누가 폭탄을 던져서 1인이 많이 죽었다고 술렁술렁하기 시작했다. 혹은 중국인이 던진 것이라 하고 혹은 고려인의 소위라 하고 하였다. 우리 동포 중에도 어제까지 소채바구니를 지고 다니던 윤봉길이 오늘의 경천 위지할 이 일을 했으리라고 아는 사람은 김구 이외에는 이동영, 이시영, 조완구 같은 몇 사람이나 짐작하였을 것이다. 이날 일은 순전히 내가 혼자 한 일이므로 이동년 선생에게도 이날은 처음 자세한 보고를 하고 자세한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다. 오후 3시에 비로소 신문 호외로 홍구공원 1인의 천장절 경축 대상에 대량의 폭탄이 폭발하여 민단장 하단 카와바타는 즉사하고 백천대장, 중광대사 곧 시게미스 마모루, 야촌중장 곧 노무라 기치사부로 등 문무대관이 다수 중상이라는 것이 보도되었다. 그날 1인의 신문에는 폭탄을 던진 것은 중국인의 소위라고 하더니 이튿날 신문에야 일치하게 윤봉길의 이름을 크게 받고 법조계에 대수색이 일어났다. 나는 안공근과 엄황섭을 비밀히 불러 이로부터 나를 따라 일을 같이 할 것을 명하고 미국인 피취, 곧 비호생이라고 중국식으로 번역한다. 바로 이 피취 씨에게 잠시 숨겨주기를 교섭하였더니 피취 씨는 쾌락하고 그 집 2층을 전부 4개 제공하므로 나와 김철, 안공근, 엄황섭 넷이 그 집에 있게 되었다. 피취 씨는 고 피취 목사의 아들이요, 피취 목사는 우리 상해 독립운동의 숨은 은인이었다. 피취 부인은 손수 우리의 식절을 보살폈다. 우리는 피취댁 전화를 이용하여 누가 잡힌 것 등을 알고 또 잡혀간 동지의 가족의 구제며
피난할 동지의 여비 지급 같은 일을 하고 있었다. 내가 전인하여 편지까지 하였건만은 불행히 안창호 선생이 이유필의 집에 갔다가 잡히고 그 밖에 장헌근, 김덕근과 몇몇 젊은 학생들이 잡혔을 뿐이요. 독립운동 동지들은 대개 무사함을 알고 다행히 생각하였다. 그러나 수색의 손이 날마다 움직이니 재류 동포가 안거할 수가 없고 또 애매한 동포들이 잡힐 우려가 있으므로 나는 동경 사건과 이번 홍구 폭탄 사건의 책임자는 나 김구라는 성명서를 즉시로 발표하려 하였으나 안공근의 반대로 유예하다가 마침내 엄항섭으로 하여금 이 성명서를 기촉해 하고 피취 부인에게 번역을 부탁하여 통신사에 발표하였다. 이리하여 일본 천황에게 폭탄을 던진 이봉창 사건이나 상해의 백천대장 이하를 살상한 윤봉길 사건이나 그 주모자는 김구라는 것이 전 세계에 알려진 것이었다. 이 일이 생기자 은주부, 주경란 같은 중국 명사가 내게 특별 면회를 청하고 남경에 있던 남파, 박찬익 형의 활동도 있어 물질로도 원조가 답지하였다. 만주사변, 만보산 사건 등으로 악화하였던 중국인의 우리 한인에 대한 감정은 윤봉길 의사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극도로 호전하였다. 왜는 제1차로 내 몸에 20만 원 현상을 하더니 제2차로 일본 외무성, 조선 총독부, 상해 주둔군 사령부의 3부 합작으로 60만 원 현상으로 나를 잡으려 하였다. 그러나 전에는 법조계에서 한 발자국도 아니 나가던 나는 자동차로 영조계, 법조계 할 것 없이 막 돌아다녔다. 하루는 전차공사 인스펙터로 다니는 별명 박 대장의 집에 혼인 국수를 먹으러 가는 것이 10여 명의 외 경관대에게 발견되어 박 대장 집 아궁이까지 수색되었으나 나는 부엌에서 선처로 국수를 얻어먹고 나온 뒤여서 아슬아슬하게 면하였다. 남경 정부에서는 내가 신변이 위험하다면 비행기를 보내마고까지 말하여 왔다. 그러나 그들이 나를 데려가려 함은 반드시 무슨 요구가 있을 것인데 내게는 그들을 만족시킬 아무 도리도 없음을 생각하고 헛되이 남의 나라에 신세를 질 것이 없다 하여 모두 사절하여 버렸다. 이러하는 동안에 20여일이 지났다. 하루는 피취 부인이 나를 보고 내가 피취댁에 있는 것을 정탐들이 알고 그들이 넌지시 집을 포위하고 지키고 있다 하므로 나는 피취댁에 더 있을 수 없음을 깨닫고 피취댁 자동차에 피취 부인과 나는 내외인 것처럼 동승하고 피취 씨가 운전수가 되어 대문을 나서보니 과연 중국인, 러시아인, 프랑스인 정탐들이 늘어서 있었다. 그 사이로 피취 씨가 차를 빨리 몰아 법조계를 지나 중국 땅에 있는 정거장으로 가서 기차로 가흥 수륜 사창에 피신하였다. 이는 박남파가 은주부 저보성 제시에게 주선하여 얻어놓은 곳으로 이동연 선생을 비롯하여 엄항섭, 김이한 양군의 가족은 수일 전에 벌써 반 이해에 와 있었다. 나중에 들은즉 우리가 피취댁에 숨은 것이 발각된 것은 우리가 그 집 전화를 남용한 데서 단서가 나온 것이라 하였다.